아씨, 반상의 법도가 있는데 제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도 신분이 중요하더냐? 그깟 반상의 법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까지도.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교 사상이 지배한 조선시대에 양반과 청상과부와 머슴이 무인도에 표류한 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둘은 어떤 연유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말기 경상남도의 제법 큰 섬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딸 윤수연은 관할 지역 관찰사였던 이대감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집안의 윤수연이 대단한 세도가였던 전 관찰사 집안으로 시집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연의 혼인 상대인 이대감의 장남이 병약하여 곧 죽을 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낭군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혼례를 치렀습니다. 대신 시댁에서는 적으나마 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기에 수연은 자신이 친정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혼인하고 한 달도 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윤수연은 꽃다운 나이에 초야도 치르지 못한 채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대감의 집안에는 2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몸은 튼튼했지만 머리가 좋지 않아 초시에도 합격하지 못하는 백면서생들이었습니다. 늘 이것을 답답하게 여기던 윤수연의 시어머니는 이대감에게 은근히 요구해 보았습니다. 대감, 이제 장남도 없고 하니 둘째라도 과거에 합격하여 대감처럼 벼슬을 하고 집안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백면서생 같은 녀석이 제 힘으로 합격하기가 어려우니 대감께서 초시 때만이라도 힘을 좀 써주시는 게... 그러나 이대감은 단호한 음성으로 꾸짖을 뿐이었습니다. 부인, 내 평생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린 적이 없소. 아이들이 스스로 학문을 닦지 않는다면 설령 과거에 급제한다 한들 오래 버틸 수 있겠소? 나는 끝까지 옳거진 길을 가려 하오. 대감께선 지나치게 청렴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그리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사옵니까? 이 가문을 지키고 두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려면 부모로서 때로는 그릇된 길이라도 마땅히 밟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요. 이대감은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시오. 그것이야말로 가문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가문의 수치를 더하는 일일 뿐이오. 윤수연의 시어머니는 속으로 분을 눌러 담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눈매에는 이미 잔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길석은 저작거리에서 돌아와 행랑채와 곡간 사이를 지나던 그 순간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춘 길석은 인기척을 줄이며 조심스레 몸을 벽에 붙였습니다. 마님과 청지기 간의 조용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길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신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마님, 그 방법이란? 청지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각시 투구꽃에 독약을 구해오너라. 대추차에 타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상태로 배에서 떨어진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 허나 그 약을 구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사옵니까, 마님? 청지기는 일부러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은근슬쩍 마님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지기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청지기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여쭙자면 어찌하여 꼭 수연아 씨를 자결한 곳으로 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연려문 때문이옵니까? 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청지기를 내려다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연려문이 세워지면 내 아들들의 벼슬길이 열릴 것이고 이 집안 또한 든든해질 터. 결국 내게도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청지기는 머리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마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면 이 미천한 것이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길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연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순한 의리나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길석은 처음 아씨를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가마에서 내려오는 아씨의 모습은 감히 머슴이 올려다보아서는 안 될 고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언제나 단아했고 말없이 고요했으며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짙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석은 수연을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조용히 눈에 그리고 마음에 아씨를 새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님에 의해 아씨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길석은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감히 자신이 가질 수는 없을지언정 아씨가 꼭 살아라도 계셔야 자신 또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수연에게 대추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친정가는 백길이 멀고 험하니 이 차를 마셔서 미리 속을 달래놓거라. 수연은 의심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으나 배가 출항한 후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다리는 풀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청지기가 다정한 척 수연의 팔을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멀미가 나시는 듯하니 바람이라도 쐬시면 좀 나으시지 않으시겠사옵니까? 수연은 몽롱한 정신이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부축하는 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배의 난간 앞에 다다랐을 때 청지기는 수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죄송하오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아씨와 아씨 친정댁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수연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거친 손이 그녀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수연의 몸이 허공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청지기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고 깊은 바닷물 속으로 수연의 몸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씨가 스스로 몸을 던졌소. 어찌 이런 일이? 그의 외침에 가판 위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이 뛰어나와 난간 쪽으로 몰려들었으나 누구도 검은 바다로 뛰어드는 이는 없었습니다. 청지기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연료문이 세워지겠지. 그 순간 바다 위에는 큰 배의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따라가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는 길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씨가 친정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릴 것임을. 그래서 몰래 작은 배를 준비해 배가 떠나는 순간부터 멀찍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닥쳤습니다. 아씨, 길석은 수연이 난간에서 밀려나는 순간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밤바다의 차가움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깊이 가라앉는 아씨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길석은 온 힘을 다해 수연의 허리를 감싸 쥐었고 단단히 품에 안은 채 힘겹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배로 수연을 끌어올렸습니다. 길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씨의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고 숨조차 미약했습니다. 아씨, 버티시오. 길석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병을 급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강과 감초를 우려낸 해독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고 조심스레 수연의 입술에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씨를 살릴 것이다. 길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장 육지로 향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곧 수연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임을 길석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시댁에서 그녀를 찾아 나설 것이었습니다. 이미 연료문을 세울 준비를 마쳤다면 살아 돌아온 아씨는 오히려 가문의 치욕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숨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길석의 시선이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어릴 적 고깃배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시절 본 적이 있던 섬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풍랑이 거세면 어부들이 일시적으로 피신하는 곳이었지만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은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섬이 더욱 적합했습니다. 길석은 거친 파도를 가르며 흔들리는 작은 배를 그 외로운 무인도로 몰아갔습니다. 다음날 수연은 희미한 빛을 감지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수연이 깜짝 놀라 움찔하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씨, 정신이 드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길석?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여긴 어디란 말이냐? 길석은 수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수연과 거리를 두고서 말했습니다. 아씨,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기운을 다 회복하지 못하셨으니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체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이곳은 어디고? 아씨께선 바다에 빠지셨소. 뭐라고? 수연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시어머니가 건넨 차를 마셨고 그 후부터는 모든 것이 희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난간에 선 자신,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순간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실족한 것이 아니라? 길석은 아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연의 시어머니와 청지기 간의 계략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아씨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시 아씨를 없애려 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입니다. 지금 육지로 가면 아씨는 또다시 위험에 처해지실 겁니다.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길석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길석이 너도 이곳에 함께 남겠단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무인도에서 수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피우려 해도 손끝에 작은 불씨 하나 만들지 못했고 발을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인도라는 척박한 땅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길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나뭇가지를 엮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뭇잎에 빗물을 모아 깨끗한 물을 마련하고 깊은 숲속에서 야생 열매를 찾아왔습니다. 바닷가로 나가면 아무런 도구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연에게 마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길석은 신분이 낮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길석이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주인이었습니다. 처음 수연의 거처는 얼기설기 엮은 어설픈 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길석은 대나무를 잘라 다듬고 제법 튼튼한 나무들로 기둥을 세우고 바람을 막을 덧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끝에 움막은 이제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그곳에서 지냈고 길석은 해변가의 작은 동굴을 거처 삼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길석의 거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허술했습니다. 문이 없어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고 비라도 내리면 안쪽까지 축축하게 젖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풀 몇 단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길석이 지내고 있었다니. 수연은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갈라질 듯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움막의 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연은 초조한 마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석이 있는 동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석은 그곳에서 조용히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축축했고 바닥도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병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병이 들 것이다. 어서 움막으로 들어오거라. 길석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선 수연의 모습이 어쩐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씨. 저는 익숙합니다. 그러니 아씨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둘뿐.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어찌 혼자 이리 추운 곳에서 버틴다는 말이냐. 나는 괜찮으니 어서 움막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구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아씨, 반상에 복도가 있는데 제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도 신분이 중요하더냐? 그깟 반상의 법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까지도? 길석은 주저했으나 결국 수연의 말에 따라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선 길석은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몸을 떨며 불가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거라. 이곳에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하니. 그날 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는 감정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바람 끝이 서늘해지는 어느 날 밤, 움막 앞 모닥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겹쳐졌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엔 참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었지. 달맞이 꽃을 따라 걷던 기억,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던 때, 그 시절이 그립구나. 수연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어렸고 불빛에 비친 눈동자는 마치 과거로 흐르는 물처럼 고요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길석은 수연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잠시 숨을 고른 후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그리운 시절이 많으시겠지요. 저에겐 유년의 기억이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이더냐? 그리운 것이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길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 아씨께서 제 곁에 계셨던 그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기억보다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길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아씨를 처음 배웠던 그날, 제가 대감댁의 머슴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저릿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고요히 계시던 아씨께서는 마치 스스로도 모르게 외로움을 감추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씨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구나. 길석은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히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마음이었으니 저는 머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그저 바라만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불빛 속에서 그의 고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오랜 망설임 끝에 결심한 듯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머무는 시간이 저에겐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씨 곁에서 숨 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수연의 심장은 어지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너무도 선명히 전해졌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던 감정이 이제야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석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용기 내어 길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서가 이름을 부르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름 사이사이에 스며든 떨림과 망설임, 그리고 깊은 감정이 달랐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길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씨, 그 순간 길석은 조심스레 수연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이곳엔 저희 둘뿐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석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은 길석의 품에 조용히 안겼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이 은은히 타오르는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변했습니다. 운명의 굴레를 넘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섬의 바람도 파도도 달빛조차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섬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따스한 바람과 가을의 고요한 햇살은 사라지고 겨울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모닥불조차 버거운 냉기가 움마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길석은 수연을 품 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요. 바람도 추위도 점점 우리를 몰아붙일 것이요. 수연 역시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머무르면 결국 우리는 사라질 것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소. 길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서 결심이 얼마나 단단히 굳어졌는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지로 가겠단 말씀이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을 바로잡아야 하오. 내 인생을 이대로 빼앗긴 채 살아갈 수는 없소. 나의 억울함을 밝히고 윤수연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하오. 길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할 것이요. 그들이 다시 당신을 해치려 들 수도 있소. 수연은 길석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내 운명을 내가 직접 결정할 것이오. 서방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그 순간 길석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하겠소. 어디든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들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겨울바다를 뚫기 위해 길석은 오래전 숨겨두었던 작은 배를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판자를 이어붙이고 다른 밧줄을 새로 묶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 위에 작은 배를 띄웠습니다. 무인도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수연과 길석은 곧장 이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수연의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연료비가 보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연려윤씨 집이라는 글자가 뚜렷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거짓을 바로잡고 내 삶을 스스로 지킬 것이요. 그 길로 수연은 곧장 도의 관찰사를 찾아갔습니다. 관찰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윤씨 부인, 자결하셨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찌 여기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온 이유입니다. 저희 시댁에서 저를 없애려 했고 거짓으로 연료비를 세운 사실을 밀고하러 왔습니다. 부디 이 부정을 철저히 감사해 주십시오. 관찰사는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현 관찰사는 과거에 이대감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었고 이미 연료비가 세워져 일대에서 이대감 집안은 존경을 받아오던 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소이다. 자신 없게 대답하는 관찰사를 보고 수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찰사 날이
법과 정의보다 사적인 관계가 더 중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관찰사는 당황한 듯 손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우선 돌아가 계시오. 관찰사는 결국 이대감을 찾아가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예상과 달리 이대감은 얼굴이 굳어지며 낮게 호통을 쳤습니다. 감사 대상에게 미리 조사할 내용을 먼저 알리면 어찌한단 말이오. 관찰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감, 저는 그저 이대감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관직에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부정을 용납한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야 하오. 이 일을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오. 관찰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연료비는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청지기는 나라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두 아들들은 과거 급제의 특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대감은 조용히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이대감은 미리 마련해둔 비상금을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길석과 함께 떠나라. 멀리 가서 새롭게 시작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수연과 길석은 더 이상 신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은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연의 이름 앞에 연려라는 명칭은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한 여인이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 부당한 권위에 맞선 용기, 그리고 거짓된 명예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삶. 사랑은 헌신과 신뢰로 완성되며 진정한 명예는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